솔직히 아버님은 이제 요양원 보내면 좋겠어. 연금도 내가 관리하고 있고 집도 곧 우리 거니까 모시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게 말이야. 평생 철근공으로 살았던 한성규. 79의 나이에 그는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듯 떠났다. 아니, 쫓겨난 게 아니라 스스로 떠났다. 그것도 며느리와 아들이 여행 간 사이에. 통장도 집도 모든 걸 챙겨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비 오는 날도 허리 못 펴는 날도 성규는 철근을 날랐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애들만 굶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조그만 집 한 채를 샀다. 몇 천만 원의 노후 자금도 모았다. 언젠가 애들 살림에 보탬이 되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성규는 아들 재현의 집으로 들어갔다.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 곁이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그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몰랐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며느리 미라는 친절했고 아들도 반가워했다. 성규는 방 한 칸에 조용히 지냈다. 크게 불편한 것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님, 여러 연금이랑 보험비 등 매달 여기저기 들어오면 관리하느라 힘드실 거예요. 아버님 편하시게 제가 생활비랑 같이 관리할게요. 어차피 아버님 혼자 쓰실 때도 없잖아요. 성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애들도 바쁜데 내가 도움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통장과 카드가 미라의 손에 넘어갔다. 처음엔 정말 고마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다. 연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점점 많아졌다. 쇼핑, 보험, 심지어 미라 친정 부모님 용돈까지. 성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내가 죽으면 결국 쟤들 몫인데. 뭐라 하기도 그렇지. 허리 휘어가며 번 돈이었지만 성규는 자기 몫을 지키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집은 성규 명의였다. 하지만 미라는 그 사실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아버님 어차피 혼자 쓰실 거고 물건도 많이 없으실 텐데 작은 방에 지내시는 게 어때요? 저희는 애기들이 한창 클 때라 물건들이 많아서 더 큰 방은 내어드리기 힘들어요. 아, 그리고 아버님 신경 안 쓰시도록 집수리나 리모델링도 저희가 결정할게요. 호호. 말투는 공손했다. 하지만 성규는 점점 이 집에서 손님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아니, 손님보다 못한 존재. 그냥 짐.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규는 우연히 미라가 재현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여보, 아버님 돌아가시면 이 집 바로 우리 집 되는 거잖아. 그 순간 성규는 귀에서 피가 식는 기분을 느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방으로 돌아가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다. 며칠이 지났다. 성규는 평소처럼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그의 귀는 예민해졌다. 어느 날 저녁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을 때였다. 미라와 재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솔직히 아버님은 이제 요양원 보내면 좋겠어. 연금도 내가 관리하고 있고 집도 곧 우리 거니까 모시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재현이 대답했다. 그러게. 모시는 것도 버거운 건 사실이지. 성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차가워졌다. 그래, 결국 이거였구나. 그날 밤 성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들을 꺼냈다.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통장 사본들. 내가 이 집 주인인데
왜 내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 다음 날 성규는 생전 처음으로 혼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손이 떨려 글씨도 제대로 못 썼다. 하지만 직원들은 그의 떨리는 음성을 천천히 받아 적어 주었다. 성규는 연금 통장을 새로 만들었다. 자동이체를 모두 끊었다. 인감을 재등록했다. 집 매매 상담도 받았다. 그리고 고향의 작은 단층 주택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성규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다. 며칠 뒤 미라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저희 제주도 여행 다녀와요. 아버님은 집에서 편히 쉬세요. 성규는 짧게 웃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사짐 센터가 조용히 골목으로 들어왔다. 성규의 짐은 단 3박스였다. 그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집을 떠났다. 어둠 속에서 그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단단해 보였다. 며칠 뒤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작은 메모 한 장만 놓여 있었다. 내 연금과 집은 내가 마련한 것이니 내가 가져간다. 성규. 미라는 비명을 질렀다. 이게 뭐야? 여보, 연금이 안 들어왔어. 현금 흐름이 다 끊겼어. 재현이 급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미라, 집도 이미 아버지가 파셨어.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다. 그들이 우리 것이라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연금은 사라지고 집은 팔렸다. 부부 갈등은 폭발했다. 미라 부모님에게 주던 용돈은 끊겼다. 카드값은 밀렸다. 월급만으로는 대출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불과 며칠 만에 평화롭던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다. 당신이 괜히 아버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도 유양원 얘기 찬성했잖아.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돌아올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한편 성규는 고향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내려갔다. 바람이 잘 드는 언덕 위에 나무 냄새 나는 단층 집을 샀다. 아침마다 라디오를 틀었다. 동네 어르신들과 막걸리를 나눴다. 천천히 걷는 산책길.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처음 맞는 편안함이었다. 성규야, 너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본다.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되찾았거든. 몇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재현이 홀로 성규를 찾아왔다. 무릎이 꺾인 듯 주저앉으며 울었다. 아버지, 집이 진짜 난리가 났어요. 미라도 후회하고 있어요. 성규는 조용히 말했다. 후회는 너희 몫이다. 그리고 단호하게 덧붙였다. 나는 이제 한성규로 살 거다. 누구의 짐도 누구의 돈줄도 아니라.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다시 돌아오면 안 돼요? 아니다.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라. 나는 이제야 사람답게 숨 쉬고 있다. 바람이 지나갔다. 성규는 미소 지었다. 79년 만에 내 인생을 돌려받았다. 그날 이후 성규는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다. 누군가는 그에게 텃밭을 함께 가꾸자고 했다. 누군가는 낚시를 가르쳐 주었다. 성규는 처음으로 자기 시간을 가졌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도 자신을 짐이라 여기지 않는 공간.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졌다. 이렇게 편안한 아침이 있었나? 그는 생각했다. 살아온 세월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어느 날 동네 할머니가 물었다. 성규 씨, 가족 안 보고 싶어요? 성규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보고 싶은 건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환상이었어요.
이제는 그 환상도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잘 사셨네요. 자기 인생 되찾으셨으니까. 성규는 웃었다. 그렇다. 자기 인생을 되찾았다. 한편 재현과 미라는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대출은 밀렸고 신용은 떨어졌다. 둘은 서로를 원망했다.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할 줄 알았어? 당신이 너무 심했잖아. 연금까지 다 써버리고. 당신도 찬성했잖아. 싸움은 끝이 없었다. 결국 둘은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다. 미라는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렸지만 거절당했다. 너희가 알아서 해. 우리도 이제 늙었다. 재현은 밤늦게까지 일했다. 하지만 빚은 쉽게 줄지 않았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는지를. 어느 날 미라가 재현에게 말했다. 우리 아버님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달라질 건 없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봄이 왔다. 성규는 텃밭에 씨를 뿌렸다. 상추, 고추, 토마토. 직접 키운 채소로 밥을 먹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다. 저녁에는 마을 회관에 나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했고 누군가는 옛날 이야기를 했다. 성규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자식 자랑을 할 이유도 옛날을 그리워할 이유도 없었다. 지금이 가장 좋았으니까.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성규에게 물었다. 성규 씨, 혹시 경로당에서 아이들한테 목공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철근 일 오래 하셨으니 손재주 좋으시잖아요. 성규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기술을 나누는 일을 했다. 아이들은 그의 손놀림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성규는 웃으며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단단해져. 천천히 해도 괜찮아.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성규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짐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름이 왔다. 성규는 마을 축제에서 막걸리를 팔았다. 사람들이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성규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성규 씨, 저번에 가르쳐 주신 거 잘 써먹고 있어요.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이곳에서 그는 한성규였다. 누군가의 아버지도 누군가의 돈줄도 아닌 그냥 한성규.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했다. 가을이 왔다. 성규는 수확한 고추를 말렸다. 붉은 고추가 햇빛 아래 빛났다. 그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도 이제야 익어가는구나. 79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였다. 겨울이 왔다. 성규는 난로 앞에 앉아 라디오를 들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고요했다. 평화로웠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재현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저 이혼했어요. 미라가 떠났어요. 아버지 말씀이 다 맞았어요. 성규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다. 안타까웠다. 하지만 그건 재현이 선택한 길이었다. 성규는 답장을 보냈다. 그래. 힘내라.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봄이 다시 왔다. 성규는 1년 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다. 성규 씨,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뭔가 비결이라도 있어요?
성규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내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였다. 자기 인생을 산다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다. 어느 날 성규는 언덕 위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봤다. 바람이 불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는 생각했다.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 모든 고통과 인내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그리고 이제는 진짜 내 시간이라고. 성규는 웃었다. 80년에 가까운 세월. 그중 진짜 내 인생은 이제야 시작되었다. 오늘 사연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79의 나이에 성규는 자기 삶을 되찾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짐처럼 취급받던 그는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자신이 먼저입니다. 당신의 존엄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늦은 나이는 없다고,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당신도 지금 누군가의 짐이 되어 살고 있진 않나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용기 있는 선택을 만나보겠습니다.